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힘든 결혼 생활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 시댁의 끝없는 간섭과 갈등에 시달리며 결국 모든 걸 잃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죠. 남편과는 대학 동기로 만나 3년간 연애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그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웠죠. 우리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거야. 라며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고 시누이도 언니 생겼다. 좋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2019년 봄, 벚꽃이 만개한 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시던 친정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마치 딸을 전쟁터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셨을까요? 결혼 후 첫 달은 그나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 적응하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천천히 하세요. 라고 하시더니 한 달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다가 가면을 벗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된 이상 시댁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음식 하나 만들어도 우리 집 방식은 이게 아니다. 너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하니? 하며 비꼬셨죠. 처음엔 시댁 방식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친정 방문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집 비운 사이 집 지켜라.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그리워하냐? 남편보다 친정이 더 좋으냐? 핀잔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친정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은 선물이라 너무 기뻤는데 며칠 후 운동화가 사라진 거예요. 찾아보니 시어머니께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셨더라고요. 더러운 신발을 집안에 그냥 둘 수 없잖냐? 는 말씀과 함께요. 그 운동화는 가죽 소재라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였어요. 시댁의 압박이 심해질수록 남편도 점점 달라졌어요. 연애할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시댁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면 엄마 성격 원래 그래. 내가 참아야지. 라며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었죠.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면서 이걸로 해결해. 라고 하더라고요. 집세, 관리비, 생활비를 모두 포함해서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럼 너도 일해.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어디에 쓰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가끔 술자리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서서히 저를 잠식해왔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며 하루 4-5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돈 벌어야지 당연한 거야. 라며 마치 제가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일하러 나간다고 하니 집안일은 누가 하냐? 불만을 표하셨죠. 남편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술자리가 늘어났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외로움을 호소하면 남자는 사회생활을 해야지. 오히려 저를 이해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가끔은 연락도 없이 며칠씩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잘못 돌봐서 그렇지? 저를 탓하셨죠. 집안의 공기는 이미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는데 미혼이셨어요. 처음엔 언니 생겼다. 반가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생활비 요구였어요. 오빠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네가 보태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마저 시댁 생활비로 내라는 거였죠. 심지어 내가 시집 안 간 건 우리 집을 돌보기 위해서인데 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까지 하셨어요. 제사 때가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제사 준비비, 음식값, 제수용품비까지 모든 걸 제게 떠넘겼어요. 네가 시집 왔으니 당연히 네가 내야지. 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죠. 시누이 본인은 제사 준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비용만 제게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시할아버지 기일인데 제사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30만 원을 제사비로 내라니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니 제사는 며느리가 지내는 거 아니냐? 친정에서는 제사 안 지내냐? 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누이는 또한 자신의 용돈도 저에게 요구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시집 안 간 건 우리 집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용돈 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기뻐했고 시댁에서도 며느리가 제 몫을 하는구나. 라며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중에도 시댁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라. 우리 시어머니 때는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다. 며 더 많은 일을 시키려 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도 매일 시어머니 음식을 해드려야 했고 제사 준비도 계속 제 몫이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했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청소도 매일 해야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뱃속에 애 하나 있다고 그렇게 약해 빠지면 어떻게 애를 키우냐? 며 핀잔만 들었죠.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시누이의 끝없는 요구, 경제적 압박.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임신 4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니 절박 유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라고만 물어보시고 여전히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결국 며칠 후 저는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멈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 품 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산 후 제가 가장 필요했던 건 위로와 휴식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 는 말부터 시작해서 요즘 여자들은 몸이 너무 약해. 옛날 여자들은 그런 거 없었는데? 같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심지어 애를 못 지킨 여자가 며느리 자격이 있나?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어할 때 위로는커녕 상처만 주시다니.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인가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가 애 못 가지면 우리 집 때는 어떻게 해? 라며 마치 제가 집안의 죄인이 된 것처럼 대했죠. 빨리 다시 임신해. 라는 압박도 끊임없이 가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위로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때도 그냥 외면했습니다. 엄마 말씀도 맞는 말이야.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라며 시어머니 편에 서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 집에서 저는 그냥 일하는 기계, 아이를 낳는 도구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절망은 이미 제 영혼을 삼켜버렸습니다. 유산 후 한 달 정도는 몸조리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죠. 친정어머니가 와서 며느리를 망치네. 며 친정 어머니에게도 눈치를 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유산의 후유증도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애 하나 못 가졌다고 그렇게 우울해. 제 감정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빨리 다시 임신해야지. 라며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분간 시어머니 댁에 덜 가면 안 될까?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그럼 엄마가 서운해 하시잖아. 좀 참아. 였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저보다 어머니를 우선시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는 걸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사전에서 사라졌어요. 유산 후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적을 자주 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날 수밖에.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 남편이 회사 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라며 발뺌만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죠. 카드 내역서를 보니 제가 모르는 식당, 카페, 심지어 모텔 결제 내역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마침내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일시적인 감정이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며 미루려 했고 시댁에서는 이혼은 창피한 일이니까 그냥 참고 살아. 라며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절차를 밟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시누이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고 바람피는 남편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죠.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한 여자가 살기 어려워.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고하셨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진작 나왔어야지. 며 지지해 주셨어요. 이혼 후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늘려서 생활비를 벌었고 점차 정규직 일자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며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정도 지나니까 제 삶이 많이 안정됐어요.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으로 취업도 하고 제 적금도 만들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갔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있었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정신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친정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친구들과도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좋아했던 책 읽기와 영화 보기를 다시 시작했고 새로 요리 클래스도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는 시댁에서 억지로 했던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조적이고 즐거웠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꾸준히 다니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거울을 보는 제 모습이 예전과 달리 밝아 보인다는 걸 느꼈죠. 희망이 서서히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엔 서로 어색했죠. 하지만 의외로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게 지내고 있어. 실제로 그때 제 삶은 정말 괜찮았거든요. 전 남편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사실은 하면서 말을 꺼내려다가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네 얘기를 가끔 해. 라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얘기를? 라고 물었더니 집안일 잘하던 며느리였다고? 요즘 와서 보니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라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를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좋았다고 하신다니. 전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제 내가 많이 달라졌어. 엄마한테도 내 편을 들 거야. 라고 제안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직도 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전 남편의 제안을 일주일 정도 고민했어요. 혹시 정말 달라졌을까? 다시 시도해볼 만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혼 생활의 좋은 기억들도 다시 떠올랐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이 정말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 더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 서로 힘들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엄마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 라고 해서 시댁에 잠깐 들렀는데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래, 고생 좀 해보니까 우리 집이 그립지? 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고생을 해서 돌아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면 전처럼 잘해줄게. 는 뻔뻔한 요구를 하셨어요. 전처럼이라니 전처럼 구박하고 간섭하고 괴롭히겠다는 뜻인가요? 시누이도 언니 없으니까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불편해. 며 여전히 저를 일하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돌아오면 더욱 함부로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을 전 남편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이 행복해. 전 남편은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크게 저지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배은은 망덕하네. 은혜도 모르네. 뼈 저를 비난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분과 다시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2년 전 이혼을 결정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절망적이고 초라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혹시 모를 우연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 평소 다니던 동네 카페와 마트도 바꿨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욱 홀가분해졌어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전 남편이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잘했다. 한번 상처받은 곳에 다시 들어가면 더 큰 상처만 받는다. 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제 인생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격증도 공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가까워졌고 동네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진정한 희망이 제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분인데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세요. 제 과거를 얘기했을 때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뼈 위로해 주셨고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는 말로 든든함을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결혼 생활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편안함이 있어요. 가끔 그분이 결혼 생각은 없어? 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처음엔 무서웠죠. 다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요. 때때로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때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네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때 저는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죠.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서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히는 게 무서워서 버텨온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를 지속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실패였죠. 결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행복한 결혼이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형식적인 결혼.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결혼은 결국 당사자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모든 게 걱정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두려움보다 지금의 행복이 훨씬 크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상처보다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제가 번 돈을 온전히 쟤를 위해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중하고 지켜야 할 관계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같은 성을 쓴다고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죠.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것이 가족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가족이라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따뜻하게 꾸짖어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제게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정 가족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 중에 언니처럼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도 가족 같은 존재예요. 이런 관계들이 저에게는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들을 키우고 있어요. 우선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목표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쁘지 않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작은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도 있어요. 결혼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었는데 그때는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결혼 생활 때는 시댁 눈치 때문에 어디 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해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다만 이번에는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저를 받아들여주는 곳에서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관계여야겠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며느리가 되려고, 남편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저를 맞춰갔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합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인정할 때 생기는 거였어요. 이 깨달음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만족감이 있어요. 물론 가끔은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어떨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려 봐요. 우울하고 초라하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때의 저를요. 그리고 지금의 저와 비교해 봅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당당하고,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지금의 저를요. 그러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과 무시를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존엄성을 지키시겠습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한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